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단칸 새방 구석에는 피난 올 때 그 바쁜 경황에도 들고 온 고물 전축도 있고 고급 벽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만 없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파괴되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부자고 떵떵거리는 금송아지였을지도 모른다. 최인호 지음. 위대한 유산.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랴. 누구에게든 어린 날의 기억은 달콤하고 포근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집이 가난했든 부자였든 누구에게나 어린 날의 기억은 풍요하고 정다운 느낌으로 남아있게 마련이다. 어린 날의 추억은 그래서 언제나 질 좋은 닭털 침낭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회상 속에 떠오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을에 식구가 많아서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식구 숫자대로 등분해서 몫을 나눠 갖게 되는데, 대개 남의 밥은 내 것보다 더 많아 보여 티격태격 싸웠던 추억도 일단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운 좋게 형편이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어김없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갖다주는 하모니카든지 병정 인형이 생각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반가이 맞아주던 어머니의 웃음소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차 잘못해서 오줌을 싸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갔던 기억들이 뒤범벅되어 떠오를 것이다. 아, 어린 시절은 행복했어. 누구든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책상 앞에 앉아서 따분한 근무에 시달리다가 기지개를 켜며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봄 햇살을 봤다. 문득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고향 개울가에서 동무들과 바위돌을 뒤져 가재를 잡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누가 듣거나 말거나 혼잣말로 하품과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아, 어린 시절은 정말 좋았어. 그러나 나는 누구나 갖고 있는 닭털 침낭 같은 어린 시절을 떠올릴 재주가 없다. 나는 마치 어느 순간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려 한 부분의 기억을 송두리째 잊어버린 환자처럼 어린 날의 추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어린 날을 회상하려면 전쟁과 폭격과 거리에서 죽은 즐비한 시체와 피와 아우성 소리, 그런 것부터 떠올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증오와 적의에 차 있는 어린 시절이 부서진 파편처럼 떠올라 아직까지 그 처절하던 기억들이 내 영혼을 이리저리 난도질하고 상처를 입히는 끔찍한 상상을 우선 하곤 한다. 가정의 평화라든지 어머니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사랑 따위와는 거리가 먼 고아와 다름없다는 느낌이 제일 감으로 떠올라 나는 숫제, 발빠르고 버릇없는 추억의 촉수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날의 녹슨 빗장을 벗기고 어린 날로 되돌아가는 음침하고 우울한 추억의 길고 긴 회랑으로 달려갈 때면 가지마, 제발. 그곳은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곳이야. 제발 돌아와 하고 소리질러 꿈에서 깨어나 버리곤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나 다름없었으며 어머니가 밤마다 역으로 숨어 들어가 무게화차에서 부린 연탄과 조개탄을 훔쳐내오는 것으로 우리 식구는 먹고 살았다. 어머니는 그래서 언제나 얼굴도 몸도 손도 피부도 막장의 갱부처럼 검었으며 치마를 벗을 때면 치맛자락에서 부스스 부스스 탄가루가 비듬 떨어지듯 흩날리곤 했다. 형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돌진한다는 되먹지 못한 군가를 부르며 군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군대에 들어가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가 되기에는 나이가 어렸으므로 학교도 때려치우고
노상 미군 부대 철조망 근처에서 살면서 껌이나 초콜릿, 담배 따위나 얻어먹는 할 일 없는 똘마니가 되어 있었고, 누이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는 달리 갈 데도 없고 어디 시집가기엔 나이도 어리고, 더욱이 미국 상대의 양갈보를 하기엔 너무 키도 작고 밉상스럽게 생겼으므로 진종일 배고파오는 동생 녀석을 업고 달래며 어기야 둥둥 저기야 둥둥 자장가만 부르고 있었다. 동생 녀석은 5살인데도 제 발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누구의 등에 업혀 다니는 것을 즐겨하며 때도 없이 오줌을 깔게 되는 좀 모자란 새끼였다. 그래도 식구 중에는 내가 제일 나아서 나는 간신히 10살이 된 어린 나이인데도 미군 부대에 고정 쇼리로 취직되어 아침 일찍 미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 구두도 닦아주고 사물함도 챙겨주고 잔심부름도 하는 것으로 오히려 어머니가 밤마다 역 개구멍으로 숨어 들어가 석탄을 훔쳐내오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가 밤마다 석탄을 캐다가 여공에게 들켜 개 취급당하고 발길로 차여 낑낑 몸져 누워 신음소리 내거나 말거나, 형이 양아치가 되고 누이가 양갈보가 되거나 말거나, 동생 녀석이 오줌도 못 가리는 병신이 되거나 말거나, 내가 가끔 흑인 병사들에게 붙잡혀 구두를 닦아주는 대신 그놈들의 아랫도리를 입으로 핥아주고는 웩웩 구역질을 하면서 나로서는 엄청난 금액의 팁을 받아오며 질질 웃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노상 술만 처먹었다. 그는 한시도 술에 취해 있지 않을 때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부터 찾았으며 만약 술이 떨어질 때면 그는 대뜸 어머니를 두들겨 패거나 형을 때렸다. 그는 두들겨 패거나 쥐어짜면 어떻게든 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열한 인간이었다. 그렇다. 모든 것을 전쟁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 모든 것이 전쟁의 그 무차별적 파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북에서 피난 와서 간신히 자리 잡힐 만할 때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어버린 망할 놈의 전쟁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전쟁만 없었다면 형은 지금쯤 금단추가 붙박인 교복을 입은 학생이 되었을 것이고, 누이는 세라복을 입고 단발머리 늘어뜨린 중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동생은 아무데나 오줌을 싸지 않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었을 테고, 어머니도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아버지는 술은 아주 조금씩 마시는 사람이 되었겠지. 전쟁이 없었더라면 구구단 외우다가 집어치워버린 학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9일은 9, 9이는 18, 93은 27, 94 36개 주랭랑, 95는 45, 96은 50하고도 넉사, 97은 60에 3, 98은 72, 99는 81. 내 학교 공부는 그것에서 끝났다. 99는 80일에서 끝났다.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겠지. 아버지를 욕하지 마라. 아버지는 워낙 저런 분이 아니셨다. 모든 게 망할 놈의 전쟁 탓이다. 죽어라고 두들겨 맞은 뒤 꼽을 쳐둔 비상금까지 빼앗기고 난 뒤에도 어머니는 당장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 저런 아버지는 빨갱이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으르렁거리는 형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어머니 말은 맞는지도 모른다. 단칸 새방 구석에는 피난 올 때 그 바쁜 경황에도 들고 온 고물 전축도 있고 고급 벽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쟁만 없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파괴되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부자고 떵떵거리는 금송아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왕년의 금송아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왕년의 훌륭한 사람이 무슨 개수작이란 말인가? 그는 무얼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그가 한때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모 형제 다 이북에 남겨두고 홀홀 단신 가족들만 데리고 넘어왔기에 그렇지, 이북에 살 땐 금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었다는 게 뭐 말라빠진 변명이란 말인가? 새방 주변은
온통 자갈밭으로 밤마다 문창호지 위로 왕지네들이 서걱서걱 발소리를 내며 기어다녔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패는 힘은 어디 가고 지네 하나 죽이지 못해 벌벌 떠는 눈꽃 낀 아버지가 전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술주정뱅이 아니란 법은 없을 것이다. 누이는 오줌 못 가리는 동생을 얻고 언제나 예배당에 드나들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도 찾고 그랬지만 그것은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라도 찾아가면 심심치 않고 게다가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면 구제품 옷을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이었다. 누이는 1년을 크리스마스 단 하루를 기다리는 것으로 용케도 견뎌냈으며 그 1년 사이에 바짝 마른 가슴에 전무덤도 올라오고 아주 가끔씩 아랫도리에서 콧비까지 흘리는 처녀로 자라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아무런 욕망도 없었다. 형은 어서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어 군대 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그러지 못할 바엔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겠다고 주머니에 칼을 품고 다녔으며 누이는 크리스마스를 어머니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서 전쟁이 끝나 한시라도 빨리 서울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고 있었지만 나는 종이로 만든 단정학처럼 심장도 더운 피도 없는 어린 소년이었다. 내겐 자랑스러운 군인도 크리스마스도 전쟁이 끝난 뒤의 환도도 하다못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증오심도 없었다. 중도에서 그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동생처럼 어린 것을 핑계삼아 아무데나 오줌 싸고 때도 없이 똥을 누는 그런 바보도 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침을 뱉어 구두를 닦고 잔심부름하고 가끔가다 흑인 병사들의 그것을 핥아주고 돈을 받아 어머니에게 넌지시 던져주는 것 이외에는 그 나이에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되겠다거나 하는 희망은 꿈조차 꾸지 않았다. 내게 딱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군들에게 잘 보여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나를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정말 미국에 가고 싶었다. 누군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용의가 있었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의 보스턴백 속에라도 숨어서 이 숨막히는 곳을 떠나고 싶다는 염원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막연한 희망만 가졌을 뿐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리는 만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고아도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입양될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들은 나를 구두를 닦는 쇼리로 부려먹기만 했지 나를 동생으로 사랑해주거나 각별한 정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시간이면 나는 부대를 빠져나오며 늘 혼자 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언제나 바람이 몹시 불었다. 형은 내게 부대 안에서 슬쩍 시계도 훔쳐내오고 카메라나 감나는 라디오를 훔쳐내오든지 하다못해 수푼이라도 훔쳐갖고 나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나는 그들이 먹다 남긴 닭다리 같은 음식물 이외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나는 도둑놈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지만 남의 것을 빌어먹는 거지는 아니었으며 남의 물건을 세비는 도둑놈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나는 처마 밑에 떨어진 제비다리를 정성 들여 싸매주는 흥부처럼 살고 싶었으며 그렇게 살다 보면 신기루와 같은 박씨가 실제로 내 앞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동화를 꿈꾸고 있는 나이 어린 몽상가였다. 돈이 열리고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박씨가 내게 굴러떨어질 거라는 우화를 나는 실제로 믿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생각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에게 매맞아 죽거나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나만은 때리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고 가끔 아버지의 술값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쟁 덕에 폭탄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10살도 채 못된 어린아이였지만 꿈꾸는 몽상가였으며 고독한 염세주의자였다. 그 무렵 내가 절망에서 헤어난 것은 전혀 우연한 기회 덕분이었다. 그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 그 즈음 우리 동네엔 서커스가 들어왔다. 그 당시의 서커스는 대단한 볼거리며 구경거리였다. 오락거리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너나 없이 동네 빈터에 천막을 세우고 만국 깃발 펄럭이는 서커스장으로 밤이면 새까맣게 몰려들곤 했다. 한낮이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회칠한 어릿광대가 횟가루 방귀를 뀌고 다녔으며 뽕짝뽕짝 녹슨 트럼펫 소리도 들려오고 있었다. 온 마을이 이 낯선 이방인들로 무슨 경축일처럼 들끓어오르고 있었다. 가벼운 흥분과 축제 분위기가 온 마을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신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대신 쌀 한 대박으로, 쌀마저 없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천막으로 모여들었으며 그 안에 들어서면 원숭이가 그네를 타고 난쟁이가 접시를 돌리고 어릿광대가 물구나무를 서고 입으로 불을 토하고 번쩍번쩍 금빛 옷을 입은 예쁜 아가씨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나중에는 연극까지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웃다가 박수치다가 놀라다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목을 놓고 울었다. 그들은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이었으며 생기를 불어넣는 마술사들이었고 그리고 천상에서 내려온 우리들의 우상이었다. 그들은 입으로 불을 먹고 외줄 위에서 춤추고 발로 접시를 돌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이상한 도깨비들이었다. 그들의 말은 곧 노래였으며 그들의 걸음걸이는 곧 춤이었다.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망할 놈의 전쟁이 끝나기를 갈망하는 가족들은 일단 이들이 보여주는 마술의 세계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하나의 광기 어린 종교와도 같았으며 한여름의 전염병과도 같았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에게서는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싱싱하고 신선한 자극이었으며 몽환적인 열기가 있었다. 나는 객석 가만히 위에 주저앉아 숨을 죽이고 너무나 긴장해서 바지의 오줌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들의 춤을, 고개를, 마술을 바라보았다. 마술사의 손에서 비둘기가 한 마리 한 마리 튀어나와 날개를 퍼덕이며 허공을 날 때면 나는 거의 울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충격적인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 환상의 세계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귓가에 녹슨 밴드의 금속성 소리가 들려오고 원숭이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춤과 노래와 마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경품 행사 때문이었다. 서커스단 측에서는 더 많은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경품을 걸어놓고 있었다. 경품은 자전거였다. 날마다 공연이 끝날 무렵이면 어릿광대가 번호표를 추첨하면서 뽑아들고 번호를 불렀으며 그 번호에 뽑힌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이 찬란한 을륜의 자전거를 공짜로 탈 수 있었다. 입장을 한 손님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관람 도중에 내 나이 또래의 예쁜 소녀들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 전신 사진을 꽃바구니에 담아들고 객석을 돌아다니며 팔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야만 번호표를 주었다. 도대체 어린 소녀의 사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운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투어 그 사진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었다. 입장료의 3배나 되는 비싼 금액이었다. 어릿광대가 공연이 끝나고 번호를 부를 때면 사람들은 긴장해서
번호표를 들고 숨죽이고 앉아 있었다. 어떤 날은 해당 번호가 뽑히지 않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떤 날은 실제로 나도 알고 있는 동네 주민 중의 한 사람이 뽑혀서 뛰어나가 자전거를 타고 원형 무대 위를 한 바퀴 맴돌고 그리고 까무라쳐 버렸을 정도였다. 자전거는 믿어지지 않는 물건이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었다. 기껏해야 동네 점포에 낡은 고물 자전거가 서너 대 있을 뿐이었다. 내 어린 날 그 시절에 자전거는 지금의 승용차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비싼 물건이었다. 나는 부대 내에서 멀리 떨어진 막사와 막사 사이로 심부름을 갈 때면 간혹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기도 했는데 자전거를 탈 때면 나는 구름 위에서 뛰노는 손오공과 같은 아슬아슬한 속도감을 느끼곤 했다. 자전거의 페달 위에 자전거들은 대부분 내게는 컸으므로 간신히 발을 얹고 거의 선체로 발을 굴리면 금빛 수레바퀴는 서서히 전진해 굴러가고 차츰 속도는 빨라져서 날기 위해서 활주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비행기처럼 어느 순간 내 양편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나는 것 같은 환각을 느끼곤 했다.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그 자전거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이 내게 견딜 수 없는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지금껏 꿈꿔오던 간절한 소망 하나가 어느 날 내게 은빛 자전거로 뒤바뀌어 그것을 탈 수 있는 박씨 하나를 내게 물어다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서커스에서 자전거 한 대를 그날그날의 경품으로 내놓은 것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일방적으로 믿어버렸다. 서커스 천막 앞 공터에는 원숭이와 더불어 번쩍번쩍 빛나는 자전거 한 대가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이따금 어릿광대가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웃겼으며 실제로 구경하는 어린아이들 중에 한 사람 나와서 자전거를 타보라고 유혹해보기도 했다. 뽑힌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자전거를 두어 바퀴 굴려보기도 전에 제풀에 쓰러지곤 했으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란 말이야. 꼭 쌕쌕이 비행기를 타는 기분이었단 말이야.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어린 나이에 세 발 자전거도 제대로 타보지 못한 소년들이 두 발 자전거를 탄 느낌을 정확히 표현해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는 경품 추첨은 해당 번호가 없는 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서커스단 측에서 자전거를 상품으로 내놓고 그것을 주기 싫어서 일부러 없는 번호를 부른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서커스 구경을 갔으며 휴식 시간에는 가진 돈을 다 털어 내 나이 또래의 계집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전신 사진을 사곤 했다. 내겐 이제 난쟁이의 재주 넘기도 원숭이의 담배 먹기도 어릿광대의 횟방기도 마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오직 공연이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렸다. 공연이 끝나서 어릿광대가 자전거를 타고 원형 무대에 나타나 앞뒤가 막힌 상자함에서 번호표를 꺼내 큰 소리로 읽어주는 고함 소리만을 기다렸다. 나는 그가 틀림없이 내 번호를 불러주리라고 기대했다. 나는 당첨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는 내 것이다. 저 자전거가 내 것이 된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미군 부대를 때려치울 것이다. 나는 미군 부대를 때려치우고 산과 들을 건너서 아무데고 떠날 것이다. 집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마구 달릴 것이다. 바다 위도 달릴 것이다. 바퀴가 물에 빠지기 전에 재빨리 페달을 밟는다면 자전거는 종이배처럼 물 위에 뜰 것이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래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비로소 얻은 단 하나의 희망이며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렇다. 그것은 얼마나 작은 소망인가.
그러니 경품에 당첨돼서 두발 자전거 한 대만 얻으면 전쟁이 수십 년 계속되든 말든 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든 말든 더 이상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내 작은 소망마저 무참히 깨지고 외면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내 소원은 비참한 결말을 보았다. 나는 매일같이 서커스로 들어가 수십 장의 사진을 샀지만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것은 철저한 패배였다. 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절망의 늪속에 빠져들었으며 마침내 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암울한 수렁 속에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럴 수가 있을까? 자전거는 내가 어린 날에 가졌던 단 하나의 구원이었으며 희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서커스 공연이 끝나고 온 마을에 충만하던 서커스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서 날마다 들끓던 서커스 천막안도 철진한 바닷가처럼 썰렁해질 무렵 서커스는 또 다른 손님을 찾아서 또 다른 도시로 떠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나는 그들이 떠나는 날을 내가 죽어버리는 날이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면 나는 철로를 베고 누워 잠들어 버릴 것이다. 그들이 떠나면 나는 내 발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 바닷물이 내 키를 넘어설 때까지 계속 걸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다. 나는 오직 그 소녀들에게서 산 수십 장의 흑백 전신사진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내일이면 그들이 떠나는 날 밤에도 나는 2장의 사진을 샀으며 그 대가로 2장의 번호표를 얻었지만 결과는 무참하게 꽝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루에 한 사람에게 꼬박꼬박 자전거를 사은의 서비스로 선물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동안 겨우 2대의 자전거만을 당첨시킨 것은 분명한 사기 행위라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대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서커스가 끝나고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리는 잠들어 있었고 찬바람이 골목 어귀를 도둑고양이처럼 내쳐 달리고 있었다. 골목 어귀 술집에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탁자 앞에 주저앉아 막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하고 우리들은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를 보고 말이 없었으며 나는 거리에 구르는 짱돌을 내지르며 못 본 채 술집 앞을 지나려 했을 때였다. 갑자기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러세웠다. 얘야, 이리로 들어와라. 나는 우물쭈물 망설였다. 그러나 일단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술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맞은편에 주저앉았다.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 이 늦은 밤중에. 서커스요. 나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서커스? 넌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이 집 앞을 지나고 있었어. 그렇다면 넌 매일매일 서커스에 갔단 말이냐? 네. 서커스가 그리도 재밌더란 말이냐? 아니요. 그럼 왜 매일 밤 서커스에 갔단 말이냐? 얘야, 그건 모두 사기다. 그건 모두 헛개비와 같은 짓이다. 그런 것은 도깨비들의 장난이란 말이야. 아버지는 자기 손으로 자기 술잔에 철철 넘치도록 술을 따르고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마르고 여윈 목젖이 꿈틀하고 수축되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마시는 술도 아버지의 말대로 사기나 헛개비나 도깨비 장난이란 말이에요. 나는 마구 대거리로 아버지에게 소리쳐 덤벼들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그때였다. 내 앞주머니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사진의 앞부분이 삐죽이 빠져나온 것이 아버지의 눈에 띈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잠자코 손을 뻗어 주머니 속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아버지는 물끄러미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느닷없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이게 뭐냐? 서커스의 계집애냐? 이제 보니 알겠다. 요 계집년에게 네가 홀딱 반한 모양이로구나. 요놈 봐라. 불 아래 털도 안 난 녀석이 벌써부터 계집년에게 혼이 나가가지고 인연이 너한테 시집이라도 오겠다던. 아니에요. 나는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했다. 나는 아버지의 저 무능력한 비웃음에 분노하고 있었으며 저 늙은 술주정뱅이의 모욕 앞에 심한 반발을 느꼈다. 아버지는 면전에서 도전하고 있는 어린아들의 무례한 행위를 별 표정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럼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넌 밤마다 쥐새끼처럼 서커스를 구경하고 온단 말이냐? 그건 자전거 때문이에요. 자전거? 아버지는 전혀 뜻밖이라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했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까지 있었던 참담한 패배의 기록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술을 비우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었다. 그는 벙어리 같았다. 나는 제풀에 고백하고는 금방 참혹한 후회감에 잠겨들었다. 이미 후회하기에는 엎지른 물이었으므로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소리가 나도록 닦아내렸다. 그 자전거가...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는 마지막 술잔을 비우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도 탐이 나더란 말이냐? 예. 왜? 뭐 때문에? 그것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있다면 산과 들과 바다도 건널 수 있으니까요. 바다를 어떻게 건넌단 말이냐? 그건 배가 아니지 않느냐? 물에 빠지는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발을 구르면 물 위에 뜰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건 그래. 그럼 그걸 타고 어디를 가겠단 말이냐? 그건 나도 몰라요. 다만 먼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니까요. 먼 나라? 그곳이 어딘데? 그건 나도 몰라요. 너 지금 몇 살이지? 10살이에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군. 난 네가 아직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넌 밤마다 그곳에 갔었단 말이지? 예.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예. 아버지는 묵묵히 귀에 꽂아두었던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겨 피웠다. 그의 몸은 몹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무슨 황홀한 꿈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곱 낀 두 눈은 이 지상의 사물들을 응시하지 않고 아득히 먼 꿈속을 더듬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몽롱하게 풀려 있었다. 그는 헛개비를 바라보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너 내일도 서커스에 가서 표를 사겠단 말이냐?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는 생각난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예, 하지만 내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일 공연을 끝내면 천막을 걷어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릴 거예요. 만약에 말이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네가 자전거를 타는 추첨에서 당첨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난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비밀로 결심해 두었던 각오를 입 밖으로 뱉어내었다. 어떻게 말이냐? 어떻게 죽겠단 말이냐?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어요. 바닷물이 내 키를 넘을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넌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다. 돌연 웃으며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두 눈이 부드럽게 나를 달래고 있었다. 넌 이제 겨우 10살이 아니냐. 내가 네 나이 때는 언제나 하느님이 내 곁에 함께 있곤 했었단다. 웬만한 부탁쯤은 그 할아버지가 모두 들어주셨단다. 꼬마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다. 그 대신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물론 아주 간단한 부탁이지. 일테면 말이다. 네가 내일 그 계집애에게 사진을 사고 경품에 당첨되어 자전거를 탄다면 이 애비도 함께 자전거에 태워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니? 이 애비도 함께 태워서 바다를 건널 수 있겠니? 하지만 두 사람이 타면 우리는 물속에 빠져버릴 것이에요. 이 애비도 페달을 빨리 구르면 되지 않겠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발을 구르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네요. 넌 내일 분명히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순간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어왔던 술 취한 꼬부라진 목소리가 아니었다. 확신과 신념에 불타는 목소리였다. 이제 넌 희망을 가져도 좋은 나이다. 넌 해낼 것이다. 넌 할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넌 내일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내 말을 믿어라. 넌 절망하기엔 이른 나이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이냐? 81이에요. 어째서? 내가 외운 구구단의 가장 마지막 숫자니까요. 구구는 81이니까요. 그래,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만들어 보이겠다. 내일 그 소녀에게 81번이라는 번호를 사도록 해라. 알겠니? 하지만 약속해라. 자전거를 타면 네가 나를 태우고 산과 바다를 건너서 어디론가 태워주겠다고 약속했듯이 네가 81번의 번호표를 사면 나는 네가 자전거를 타게 해주겠다. 우리 서로 약속하기로 하자. 내 말을 잊어서는 안 돼. 81번이다. 알겠니?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일테면 말이다. 아버지에게도 희망이란 것이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일테면 뭐랄까. 망할 놈의 하느님에게 빌어보기로 하자꾸나. 알겠니? 예. 술 한 잔 마시겠니?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술잔을 가리키며 멋쩍게 웃었다. 아니요, 난 마실 줄 몰라요. 그럼 돌아가거라. 가서 자거라. 가서 좋은 꿈을 꾸거라. 다음 날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약속대로 서커스의 소녀에게서 81번의 번호표를 샀으며 아버지는 내게 기적을 베푸셨다. 나는 예언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커스의 어릿광대가 무대로 튀어나온 내게 이렇게 물었다. 넌 아직 자전거를 타기엔 어린 나이인데. 나는 울음이 북받쳐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앞에서 만장한 서커스 관객들 앞에서 꿈에도 그리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매물 돌아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하느님이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에게 날마다 술을 마시게 하는 술주정뱅이 하느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 단 한 번의 기적을 베풀도록 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주 먼 후일 나는 아버지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미리 공마단 쪽에 들러서 자전거를 사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서커스단을 찾아가 단장에게 경품으로 내놓았던 자전거를 현금으로 사둔 후 어릿광대에게 그 자전거를
81번의 경품표를 산 소년에게 선물로 주라고 부탁을 해두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으며 그래도 돈이 모자라 단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모자라는 돈 대신 단원들이 원한다면 날마다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말의 갈기를 빗질해 주겠소. 그래도 부족하면 서커스를 선전하는 현수막을 들고 단원들이 떠나는 새로운 동네로 나가 매일같이 춤을 추겠소. 만세도 부르겠소. 그날 내가 아버지가 보여준 기적으로 자전거를 경품으로 탄 후 원형 무대에서 자전거에 올라타 울면서 맴을 돌고 있을 때 아버지는 천막의 한 구석에서 몰래 숨어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저 아이는 어디든 지가 가고 싶을 때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나는 아직 아버지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어두운 술집에서 자신을 태우고 산과 들과 바다를 함께 다니자던 약속을 나는 아직껏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으므로,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으므로. 그러나 아버지는 내게 기적을 베풀어 그것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다. 절대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기적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것임을 단 한 번의, 그렇다, 단 한 번이었다,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버지와의 약속은 먼 후일 그가 자전거를 미리 사두고 어릿광대와의 묵계하에 서로 짜고 함께 베푼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듯 아주 먼 후일에야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가 물을 필요는 없다. 아주 먼 후일 나는 아버지를 등 뒤에 태우고 함께 산과 바다를 건널 것이다. 아버지는 그가 말했듯 힘차게 페달을 밟아 우리는 절대로 바닷속으로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절대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기적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것임을.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